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엔장애인 권리위원으로 일하고 있는 김미연입니다. 저는 2018년도 6월 달에 선출이 되어서 2019년도부터 22년까지 임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팬데믹 때문에 참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어서 저희 위원회도 온라인으로 세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포용사회 실천을 위한 중증장애인 일자리 정책 국제 컨퍼런스 개최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또 김행남 회장님께 이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 인사드립니다. 또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해주신 현장에 계신 모든 직업재활시설협회 관계자분들 환영하고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정말 진지한 논의를 통해서 현장에서의 고충이 많으시겠지만 일자리를 통한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에 여러분들이 뜻 있는 시간을 보내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엔장애인 권리위원회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유엔 인권 최고 대표부 산하에 있는 위원회입니다. 저희가 설치된 근거는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이 있기 때문인데요.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에는 많은 조항들이 있지만 제27조에 근로와 고용에 관련된 조항이 있어서 이 장애인 권리 협약을 비준한 국가들이 어떻게 장애인의 근로와 노동, 고용, 일하는 권리를 위해서 비준한 국가들이 노력해야 되고 어떤 의무를 이행해야 되는지 사실은 어떤 국제법보다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또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는 직업 재활 또 시설 이런 이제 그 내용으로 일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26조는 이른바 가활과 재활장인데요. 오늘 이 자리에서는 시간 관계상 26조 소개는 못 해드리지만 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가활과 재활이라는 내용과 27조 근로와 노동의 조항이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가장 관계되시는 장애인 권리 협약의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또 환영사를 하신 김행남 회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작년에 또 미국과 함께 이런 기회를 마련하셨고 이렇게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또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의 그 최종 견해를 받아들여서 관련법들을 재개정하고 있는 독일의 경험들을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는 기회를 마련하신 것을 정말 저는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노력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우리나라에서 유엔장애인 권리위원이 제가 이제 두 번째로 나와서 횟수로는 거의 10년 넘게 위원까지 배출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당사자뿐만 아니라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 장애인 권리 협약에 대해서 사실은 잘 모르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사실 기조연설이어서 굉장히 멋있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생각도 했지만 사실은 조금 더 기본적인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협약에 대한 구조 그리고 저희 위원회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잠깐 말씀을 드리고 27조에 대해서 근로와 노동에 관련된 조항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엔장애인 권리 협약은 사실은 2000년도 들어서 처음 만들어진 협약이지만 그 앞에 8개나 인권 협약이 있었어요. 인권 협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장애인 권리 협약이 필요했을까라는 의문, 또 필요할까라는 의문 속에서 만들어졌는데요. 우선은 유엔의 인권 협약은 유엔 총회, 즉 인권 협약과 상관없이 유엔에 가입된 모든 국가들이 함께하는 총회에 의한 인권 협약들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있고 이와 관련된 조직이 유엔 인권 이사회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또 다른 기회가 있으면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면은 이른바 유엔 인권 협약이 있고 저희 장애인 권리 협약을 포함하고 또 강제 실종된 사람들에 관련된 협약까지 포함해서 현재
9개, 10개 가까이가 있고요. 사실은 지금 원주민, 노인 이런 그 특별한 계층을 위한 컨벤션이 제정돼야 된다는 필요성으로 한참 논의 중에 있습니다. 유엔장애인 권리 협약은 사실은 전 세계 장애인 인구를 보면은 전 세계 인류의 15%를 장애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해서 의료적 관점으로 15가지 유형인가 이렇게 그 장애인을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장애 개념이나 장애인의 개념이 굉장히 포괄적이고 우리와 조금 다른 계층들이 있어서 WHO 즉 그 세계보건기구하고 세계은행이 함께 발간한 보고서에 의하면 약 15%를 장애인 인구로 보는데 전체적으로 대략 한 70억 정도를 당시 보고서에 의하면 세계 인류로 봤을 때 10억 명 가까이가 장애인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8억 명이 정말 빈곤 국가인 저개발국에 살고 있어서 세계적인 보고서에 의해서도 전 인류 중에 장애인 인류들은 빈곤한 상황에 처해 있는 인류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했을 때 기존의 인권 협약들, 즉 아동 권리 협약도 있고 여성 차별처벌 협약도 있고 또는 그 자유권에 관련된 인권 협약, 사회권에 관련된 협약, 특히 사회권과 관련된 내용에서는 많은 사회적 소수자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인권 협약에서 장애인의 권리와 인권이 보장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30여 년 이상의 세월 속에서 장애인들만이 처해 있는 특별한 어려움, 욕구, 또 장애 유형별로 필요한 국가적 조치들이 특별한 영역들이 있기 때문에 장애인들을 위한 법적인 효력을 지닌 인권법이 필요하다라는 필요성이 유엔에서 깊이 공감되어서 제정되었습니다. 장애인 권리 협약이 만들어진 목적은 우리가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노력하시는 목적과 같습니다.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완전하고 동등하게 향유할 수 있도록 국가가 비준한 당사국이 촉진하고 보호하고 보장하는 것이고요. 특별히 장애인의 천부적인 존엄성에 대한 존중을 촉진하기 위한다라는 것이 제1조인데요. 원래 이 목적이 제목이었습니다. 근데 제목이 너무 길고 무거워서 이것을 제1조 목적으로 돌리고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이라는 좀 더 명확한 제목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제가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목적을 보시면은 너무나 흔한 어쩌면 우리가 익히 들어온 말씀들이기 때문에 별 감흥 없이 넘어갈 수가 있는데 여기서 제가 좀 더 주목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마지막 절에 있는 장애인의 천부적인 존엄성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라고 생각하면 그냥 넘어갈 수가 있지만 장애를 겪는 사람, 즉 우리가 의료적으로 봤을 때도 신체적, 기능적 결함의 여러 정신적 영역들을 갖고 제약을 받고 살고 있는데요. 장애를 갖고 있는 존재 그 자체로서의 천부적인 존엄성을 의미하기 때문에 장애가 예방되거나 없을 때를 향한 인간의 존엄성과 다른 장애를 가진 그 자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이 우리 협약의 목적이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은 굉장히 중요한 조직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협약을 비준한 당사국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스테이트 파티스. 그래서 협약을 원문으로 읽어보시면 주어가 스테이트 파티들이 이제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비준한 각국 정부들을 뜻하는데요. 이 비준한 당사국들이 1년에 6월 둘째 주쯤 뉴욕 유엔 본부에서 정부회의를 약 일주일 동안 갖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은 정부회의임에도 불구하고 유엔 관련 기구들 그리고 국제인권단체들
전 세계 장애인 관련 단체들, 또 직업재활뿐만 아니라 뭐 예를 들면 사법 접근성 관련된 권리 옹호, 뭐 또는 장애인 당사자 단체, 아무튼 매년 한 2,000명이 넘는 분들이 뉴욕 유엔 본부에서 모여서 정부 회의가 진행되는 동시에 80개가 넘는 사이드 이벤트를 개최하면서 장애인에 관련된 많은 정보들과 교류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그 직업재활시설협회도 우리 코로나 시대가 좀 지나면 기회를 봐서 6월 달에 정부 간 회의가 있을 때 뉴욕 본부에서 사이드 이벤트를 여시고 하시는 일들도 거기는 전 세계가 거의 다 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그 관계자분들 네트워크하고 의견들을 함께 모을 수 있는 기회가 되셔서 당사국 회의 때 한번 유엔 본부에서 행사들을 진행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조직이 저희 장애인권리위원회입니다. 저희 위원회는 18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위스의 제네바에 있는 유엔 본부, 특히 거기에는 유엔 인권 최고 대표부가 있는데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인권 협약 그 위원회가 다 유엔 인권 최고 대표부의 지원을 받고 저희 위원회도 따로 그 사무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2번 보통 이제 팬데믹 이전에 작년 저의 경험을 보면은 5주씩 봄, 가을에 정부의 보고서들을 심의하는 그런 회의를 갖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는 장관급들, 각 나라의 장관급들을 비롯해서 관련 부처의 고위 공무원들이 와서 위원들의 질의를 받고 또 질의를 받는 거 답변하는 것들을 그 나라의 NGO들과 시민사회단체 또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이제 그 자격이 되시는데요. 입장의 그 정부 보고서에 대한 의견서들을 갖고 모입니다. 그래서 진지하고 깊은 사실은 영어로 말하면 심의라기보다는 오픈 다이얼로그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개방된 그런 그 커뮤니케이션을 논의를 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장애인 권리협약 정부 간 회의 그냥 지나가기가 힘들어서 제가 그냥 사진으로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우리 위원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그 저희가 심의하는 장소고 여기 빨간 가방 어깨끈 뒤통수 접니다. 제 자리고 네, 제가 저기 질의를 하고 있는 장면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틀림없는 유엔 위원이다 입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부 간 회의에 중요한 모든 장애 관련 유엔의 그 정보들은 인에이블이라는 이름으로 그 경제사회 부서에서 그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웹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최근 유엔에 관련된 모든 영역의 장애와 관련된 이슈들과 정보들 또 관련된 유엔 차원에서의 각 정부에게 권고하고 있는 내용, 보도자료 뭐 또는 뭐 일반 원리들 뭐 아무튼 굉장히 많은 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그 관련 자료들을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왼쪽에 보면은 정말 개막식 때는 뉴스에서 흔히 보시는 이러한 가장 그 메인 홀에서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사무총장님이 난민 관련된 다른 이슈들도 특별히 일을 하셨기 때문에 관심이 있지만 사실 사회적 소수자들에 대한 인권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장애 청년들과의 미팅도 따로 하시고 또 그러한 미팅들을 통해서 의견들 나누는 거를 이 웹사이트에서 또 공유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일하시다가 조금 궁금하시면 가끔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이 밑에 제가 이제 Cities for All이라는 이걸 사진을 좀 올려놨는데 이것은 코로나19 이후에 새로운 사회를 건설할 때 어떤 장애인들을 고려한 어떤 사회를 건설해야 되는가라는 논의가 진지하게 유엔 차원에서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위원회 웹사이트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아주 자세하게 저희 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이 사이트에서 다 공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각 국가의 보고서들이 검색이 될 수 있고 다 올라와 있는데요. 각 국가의 보고 제가 이제 한 40,
한 1년 동안 한 43개국을 심의를 했거든요. 정말 빡센 작업이었는데요. 그 주제 항 조항별로 다 각 부처들이 보고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조항들, 그러니까 어떤 나라에 관련된 조항, 어떤 보고서들이 그 나라 정부가 했는가 또는 관련된 NGO들이 무엇을 보고했는가를 저희 웨브사이트에 들어와서 또 위원들은 그 이슈들에 대해서 어떻게 심의했는가를 이렇게 이제 직접 교류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지만 사실은 이 데이터가 쌓여있기 때문에 조금 자세히 들어가 보셔서 필요한 정보들을 찾으실 수 있는 게 저희 권리위원회 웹사이트라고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이 좀 많으면 어떻게 검색해서 그 자료들 찾는가도 교육을 해드리고 싶은데 다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가 이 지도를 봤을 때는 181개국이었는데요. 저희 얼마 전에 사무국이 저희들에게 보고한 바로 있냐면 나라 이름이 좀 어려워서 기억이 안 나지만 182개국이 비준해 있고 선택의정서까지 비준한 국가는 한 50%한 93개국 정도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유엔의 가입 국가들이 거의 200여 개국인데요. 이렇게 12, 3년 사이에 182개국이나 가입한 협약은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이 다른 협약들보다 빠르게 비준 속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장애인 인권이 절박했고 또 이 관련된 국가들의 그 참여 의식이라든지 심리적으로 국가도 이제 심리적인 부채 의식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장애인 인권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은 거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게 갑자기 죽었네요. 네, 저희 나라는 이제 협약을 이제 서명한 다음에 국회 비준을 하는 과정인데요. 2007년도 3월 30일 날 당시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님이 유엔 본부에서 서명식에 참여하셨고 이제 저도 그때 같이 갔었는데요. 비준한 이후에 국회는 2008년도 12월 11일 날 동의를 해서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에 국내법과 같은 효력으로 승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비준했다. 그래서 사무국에 기탁을 한 다음에 국내에 발효되기 시작한 것은 2009년도부터인데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아주 유의미한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정과 효력이 맞물려서 장애인 권리 협약이 또 법적 효력들이 발생하기 시작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은 지난 28년 이상 장애 인권이나 복지 현장에 이제 경력을 갖고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비준하고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협약을 비준한 2008, 9년 이후부터 한국 사회와 한국 정부가 장애인에 관련된 아주 빠른 속도의 발전을 가져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유엔장애인 권리협약은 그냥 협약만 있는 게 아니라 선택의정서라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선택의정서는 비준하지 않았습니다. 좀 안타까워서 많은 장애인 그 당사자 되신 단체와 여러 그 시민사회 단체가 선택의정서 비준을 촉구하고 있는데요. 장애인 권리 협약은 50개 조항으로 국가가 어떤 의무를 갖고 있는가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별도의 18개로 구성된 선택 의정서가 따로 있는데 이것은 권리구제의 어떤 절차 시스템입니다. 보통 우리나라의 국가인권위원회를 생각해 보시면 조금 이해가 쉬우신데요. 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그 국내에 가장 그 높은 수위의 법적 절차, 우리나라 보면 대법원 아니면 뭐 헌법재판소까지 장애인권리협약에서 보장하고 있는 장애인의 인권과 권리가 구제되지 못했다. 대법원을 통과했고 헌법재판소에서도 기각이 되었다. 그러나 장애인권리협약에서는 나의 권리, 장애인의 권리가 이렇게 보장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유엔 장애인 권리위원회에 심지어는 직권조사 아니면은 구체적인 그 보고서를 통한 심사가 필요하다라는 진정을 낼 수 있는 자격에 대한 내용이 선택의정서인데요. 우리나라는 아직 선택의정서 비준을 못했고 현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 세계 약 93개국 이상은 협약과 선택의정서를 같이 비준하고 있어서 협약 이행에 대한 자국의 책임에 대한 스스로의
그 권리 구제 절차를 유엔 시스템에 맡기고 있습니다. 협약은 사실은 전문이 있어서 전체적인 그 협약의 섀도우 그림자를 보여주고 있고, 앞에 1조부터 9조까지는 이제 총론 총칙의 입장으로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장애 관련된 내용들은 이렇게 많습니다. 5조부터 또 19조 쭉 보시면 굉장히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요. 요즘 팬데믹 코로나19의 장애인의 인권 또 방역 체계 아니면 재난에서의 장애인이 소외되고 제외되고 국가의 정책에 제외되거나 소외되거나 또 방역의 대상에서 빠질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러한 상황들에 대해서 법적 근거를 갖고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이 제11조 위험 상황 및 인도적 차원의 위급 상황이라는 조항이 있는데요. 이 내용에 근거해서 현재 전 세계의 많은 장애인 단체들과 인권 단체들이 유엔을 통해서 각 국가에게 제11조로 근거한 코로나19에 의한 장애인들의 인권과 보호 조치들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 내용을 좀 보면은 제가 이제 노란 거로 26조 여기 재활만 써 있는데 사실 가활과 재활이라는 조항이고요. 그 다음에 27조 근로와 고용이라는 조항이 특별히 따로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시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협약은 구속력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국회에서 승인이 돼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있는데 그것은 헌법 제6조 1항에 의해서 체결돼서 공포되었기 때문입니다. 협약에 관련된 내용들 이행을 위해서는 국내 관련 법들이 다 일치해야 되는 작업이 필요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너무나도 많은 내용이어서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협약에 일치되기 위한 법률 재개정 작업이 완벽하게 끝났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협약 내용 자체가 기본적인 국제인권법의 기준이기 때문에 불일치한 내용들은 그걸 기준으로 해서 개정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효과를 이미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도 장애인 처벌금지법이 만들어진 이게 특별법이었기 때문에 장차법이 만들어진 다음에 관련 법들 재개정 노력들을 했던 거 신법과 특별법 우선의 원칙들이 협약에 비준한 이후에는 적용이 된다. 그래서 장애인의 직업 재활 또는 관련된 그 일들을 하실 때 관련된 그 법률들이 협약에 근거해서 혹시 현장에서 일하실 때 불리하게 되셨거나 아니면은 재개정돼야 된다고 생각되시는 내용들이 있다면 협약에서 끌고 와서 그 근거들을 대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중앙부처에서만 예를 들면 뭐 노동부에서만 뭐 장애인의 뭐 직업과 고용 뭐 책임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협약은 분명하게 지방자치단체에도 주요한 그 협약 의무 이행의 주체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전국에 계신 여러분들께서는 그 지자체에 관련된 정책과 그 내용들로 논의를 하실 때 유엔장애인 권리 협약의 관련 조항들을 반드시 이제부터는 끌어다가 말씀을 나누시면서 근거를 대시고 그 의무 이행의 주체가 지방자치단체도 있다라는 것들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각 지역에서 현장에 계신 여러분들이 협약에 대해서 자꾸 언급을 해주셔야 이 의무를 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든 정부든 자꾸 새롭게 다시 생각을 하고 그 의무 이행에 대한 노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장애인권리협약을 좀 더 자세히 아실 수 있으시고 활용하시는 기회가 되시기를 제가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냥 뭐 앞에 내용들을 좀 넘어가면요. 또 국내법 원칙이 있다까지 있고 제가 유엔장애인 권리 협약에 앞에서 50개 조항을 일일이 하다 보면은 뭐 장애인 권리 협약 학교를 세워가지고 한 학기 이상 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전체의 어떤 장애인 권리 협약의 이 어떤 철학적 또는 방향 또는 이념까지는 아니지만은 원칙을 설명해 드리면서 현장에 계신 여러분들이 장애인의 직업 재활 또는 그를 통해서
정말 그 사회의 경쟁 고용 노동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노동자로서도 근로할 수 있는 인력으로 만들어내시고 함께 그러한 노동 현장을 만들어 가시는 어, 원리 원칙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는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일반 원칙 제3조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모든 조항에 관련된 국가 장애 정책들을 만들 때 이 원칙이 하나의 원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심의를 할 때도요, 각 조항별 따로 뭐 예를 들면은 교육 관련된 조항, 뭐 고용에 관련된 조항, 심지어는 가정 생활에 관련된 조항들도 있는데 이거를 개별로 그 현장들만 하는 게 아니라요. 이 일반 원칙 을 위반한 방식으로 그 정책들이 펼쳐지고 있는가도 또 이렇게 크로스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 원칙이 굉장히 중요한데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개인의 천부적인 존엄성이라는 측면에 장애를 가진 존재 자체로서의 존엄함이라는 즉 그래서 우리가 보통 노동 인력으로 보면은 우리가 그 몸에 노동을 할 수 있는 조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미 신체적인 기능적 제약을 가졌을 경우에는 노동력에 어떤 약점이 있거나 미진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기 쉬운데요. 유엔장애인 권리협약은 장애, 정신적, 지적 장애를 갖거나 또는 중증 또는 여러 가지 저도 뭐 사실 전동휠체어를 타고 전동휠체어를 탄다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사실은 저도 왼손이 좀 불편해서 오른손 한 손 갖고 모든 일을 다 하고 있는데 이렇게 중증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노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 그러한 동등한 노동 인력인가를 봤을 때 협약이 갖고 있는 프레임은 그러한 신체적 기능적 제약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보완하는 여러 가지 조치들은 국가의 의무로서 제공돼야 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신적, 신체적 장애를 겪는 존재로서의 존엄성을 기본으로 해서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가장 그 직업 재활이라든지 그 노동, 고용 현장에서 이 부분에 대한 함께 이 현장을 만드시는 여러분들께서 가장 긴장점을 가지고 있는 지점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생산력 또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어떠한 그 작업을 하고 그 결과물들을 노동시장에 내놨을 때 사람들이 갖고 있는 요즘에 이제 노골적으로 표현은 안 하지만 그 생산품의 장애에 대한 편견까지 실어서 이렇게 그 평가하는 가치에 많은 어려움과 또 저도 이제 당사자로서 주눅까지 들기도 하는데 이럴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협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조건을 가진 장애를 겪는 사람들 자체의 존엄성 그리고 그걸 보완하고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은 국가와 사회 의무로 두고 시작하시고 그 기본 선부적인 존엄한 존재의 노동력으로 인정해 가시는 것부터 여기 계신 여러 전문가분 또 현장에 계신 사장님들, 회장님들, 뭐 협회장님들 이렇게 불러야 될까요? 네, 여러분들께서 마음 굳건히 갖고 이 부분에 깃발을 딱 꽂고 직업재활 현장을 지켜가시기를 당부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유엔장애인 권리협약은 사실은 자유권과 사회권 이런 권리적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특히 선택의 자유를 포함한 자율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7조에 자세히 여러분들께서 읽어보시면 문장만 그냥 읽어보셔도 근로를 하는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자기 장애를 고려한 근로 환경 조건에 대한 스스로의 요구와 판단 또 선택권을 존중하는 작업 현장과 작업 공정, 과정 이런 것들에 대한 중요한 원칙으로 27조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게 바로 일반 원칙에도 이렇게 자유를 포함한 자율이라는 내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경제적 활동을 통해서 스스로 지역사회에서 독립한 그러한 사람으로서 살 수 있도록
존중하는 정책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립이 그냥 어떤 사회적 그 복지 프로그램이 아니고요. 정말 인간의 존엄함을 개인이 유지하고 살 수 있는 그것이 경제적인 그 능력을 통한 진정한 지역사회에서 자립으로 보기 때문에 어쩌면은 유엔장애인 권리협약의 최정점은 자립인데 그 자립의 또 하나의 정점은 경제적 독립을 통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추구하고 계신 현장의 어려움은 많으시겠지만은 유엔장애인 권리협약의 일반 원칙 A의 가장 중요한 모든 요소들을 위해서 현장에서 고생하시고 노력하고 계시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차별을 금지하는 원리여야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작업을 하고 생산을 해내고 그것을 우리 사회에 내놨을 때 장애에 대한 편견과 차별 때문에 이러한 모든 그 노력들이 차별적 요소에 의해서 그 가치가 절감된다든지 그 가치가 제대로 존중되지 못하는 모든 것들도 이제 차별의 영역으로 들어가는데 이게 차별의 금지, 노동 현장에서의 차별 금지들이 필요합니다. 완전하고 효과적인 사회참여 및 통합이라고 통합이 사실은 인클루전입니다. 우리 장애인 복지나 직업 재활에서 현재까지 한국에는 인터그레이티드라는 용어가 통합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장애인 권리 협약은 인클루전, 인클루시브 소사이어티로 있는데요. 제가 이제 물병이 여기 있군요. 저 맨날 물병을 이제 예로 들고 있는데요. 인터그레이티드라는 사회, 통합 사회는 이 물통에 만약에 자갈을 집어넣게 되면은 자갈을 포함한 물의 형태가 사회이고 장애인의 어떤 것을 포함한 자갈의 형태로 되어 있는 그러한 인터그레이티드 큰 어떤 그 영향력을 갖거나 다수가 소수를 포함하고 있는 게 인터그레이티드 소사이어티인데 인클루전 장애인 권리협약이 얘기하고 있는 인클루전은 여기에다가 이른바 소금을 만약에 넣는다고 하면은 이 물의 형질이 소금이 부분적으로 함유된 것이 아니라 물병 자체가 소금물로 전환이 돼서 형질 자체가 아주 근본적으로 다른 게 변화되거든요. 그래서 유엔장애인 권리협약은 무엇보다도 인클루전 이렇게 장애인이 자율적이고 존엄하고 독립된 인간으로서 살 수 있는 사회는 이렇게 형질 자체가 변화된 인클루시브 소사이어티다라는 걸 지향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아이디얼하죠. 그래서 이것을 지금 당장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낼 건가 다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근데 유엔장애인 권리협약은 유엔이 폐쇄되지 않는 한 또는 인류가 멸망하지 않는 한 영원히 가야 되는 협약의 약속이기 때문에 인류가 지향하는 가장 이상적인 목표를 갖고 있고 이상적인 목표를 향해서 현장에 계신 여러분들과 또 UN 레벨에서 일하고 있는 저 위원들도 정부에게 요구하고 사회에게 요구해 감으로써 우리가 살고 있는 뭐 이 50년, 100년 이런 세대가 지나더라도 끊임없는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를 위한 사회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협약에서는 인클루전 정신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다양성과 인간성의 일부분으로서 장애인에 대한 차이의 존중과 수용이라는 이 용어가 엄청나게 중요한데요. 장애를 사실은 우리는 보통 장애 현장에 있다 보면 장애와 비장애 두 사회로만 기억이 돼서 어떤 이념적 갈등이 있을 때 비장애인 중심 사회, 뭐 장애인은 소외되고 장애인에 대한 이래서 이제 장애 비장애로 나뉘는데요.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에서는 보다 더 큰 그림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장애는 인간 유형의 다양성의 한 유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장애인 사회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장애를 가진 남성도 있고 여성도 있고 사실은 우리 사회에 법적으로 250만 명의 공식적인 이주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회도 이제 사실은 단일 민족이라기보다는 굉장히 다양한 사회로 진입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그 장애 자체도 인종이나 또는 다른 유형의 인류의 형태뿐만 아니라 장애인 내에서도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이주해온 파키스탄 뇌병변 장애 아동들이 살고 있고 또
장애를 가진 가족과 살고 있는 필리핀 여성 엄마가 있기도 하고 이런 다양성의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그러니까 장애 자체는 다양한 인류의 한 구성원이면서 동시에 장애인 사회를 들여다보면 이미 다양한 사회를 구성하고 있다. 그래서 이 모든 안과 밖의 구조 속에서의 차이를 존중해요. 근데 여기에 프레임이 저희가 또 하나 있는데 저희는 장애 유형별로의 또 차이를 존중해야 된다. 그래서 그러한 특수성이 다른 해박과 다른 지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정책이 기회 균등이 있어야 되는데 기회 균등의 기본적인 조건이 적극적 조치입니다. 국가의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경험하는 여러 사회 참여의 제약들을 기회 균등으로 만들기 위해서 국가가 의도적으로 어쩌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그러한 그 지지하는 조치, 적극적 조치들을 취해야 되는 것이 기본의 국가 의무이기 때문에 기회 평등의 개념 자체에는 적극적 조치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다. 그래서 적극적 조치가 없는 것은 기회 평등이나 그 균등에 대한 노력이 전혀 아니다. 그래서 기본에 대한 그 조건들을 여러분들께서 갖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유엔장애 권리 협약은 유독 장애 남성과 여성들의 평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제6조 장애 여성 조항이 따로 있기도 하지만 우리나라 장애 정책들의 자문들을 할 때 여성과 남성의 평등 같은 정책에 그 펼치더라도 장애를 가진 여성이 장애를 가진 남성보다 이 정책에 의해서 어떠한 결과들을 가져오는가라는 관점을 갖고 여러 가지 그 권면도 하고 이제 자문도 해드리고 있는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정부들한테요. 이 부분을 특별히 좀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권리 협약에는 특별한 계층, 여성과 장애 아동에 대한 6조, 7조로 이렇게 특별한 조항이 따로 나와 있는데 이렇게 같은 그 계층, 즉 장애인인데 여성과 아동 이렇게 특별한 계층이 조항으로 딱 튀어나와 있는 협약은 별로 흔치는 않아요. 근데 장애인 권리 협약은 장애 아동 조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 조항하고 링크시켜서 일반 원칙이 장애 아동의 점진적인 역량을 그러니까 여기에서 역량은 청년이 되지 않은 장애 아동일지라도 그 아이의 가장 인트레스트라고 영어로 하는데 이익 아니면은 관심 또는 그 어린아이의 의사 결정권을 존중해서 위에서는 성인으로서의 뭐 선택을 포함한 자유를 이렇게 뭐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특히 아동이어서 나이로 인해서 이렇게 배제되거나 전문가들이나 부모나 가족에 의해서 의사들이 무시되기 쉬운 구조가 어린 아이들 아니 장애를 가진 아이들에 관련된 이슈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역량이라는 게 좀 더 풀어서 설명하면은 그 의사결정이나 자기 관심, 자기가 하고 싶은 어떠한 의지들,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장애 아동들이 고려되지 않는 것들을 조심해야 되고 그것들을 존중해야 된다. 그래서 그거에 기반한 권리를 존중해야 된다라는 원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리들을 하나의 그 뭐랄까요 매트리스적인 여러분들께서 현장에서 여러 가지 뭐 사실은 가장 어려운 이제 그 생산 현장 속에서 장애인들과 함께 노동력을 만들어내는 일들을 하고 계신 생산력을 만들어내고 계시는 현장이시긴 하지만 이 일반 원칙을 기준으로 항상 하시는 일들을 되돌아보시고 또 국가가 직업재활에서 관련된 일들에 대한 정책들을 논의할 때 이 일반 원칙에 대해서도 근거로 말씀을 하시면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엔장애인 권리 협약은 결국은 인권입니다. 인권의 관점으로 복지와 또 모든 정책들, 정부의 그 프로그램이라고도 말하는 모든 노력들을 인권의 관점으로 실시해야 된다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그 구체적으로는 시민권, 뭐 문화권,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권리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장애를 가진 존재 자체로서의 존엄함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시간은 없어서 바쁘지만 여기서 장애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유엔장애인 권리협약은 장애를 정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장애는 점진적으로 변화되는 개념으로 보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지구적 관점에서 협약이 효과성을 갖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은 장애인 권리 협약을 비준한 182개국 중에 좀 안타까운 나라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협약은 비준했는데요. 장애 관련 복지에 관련된 법도 하나도 없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협약을 비준하고 이 협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이 협약을 벤치마킹해서 장애 관련 법들을 이제 하나 만들어내서 보고서를 제출하는 나라들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협약이 갖는 우리 인류에게 갖는 아주 실질적인 효과성 중에 하나는 그렇게 법적인 근거 없이 장애인들이 누구인지도 규정되지 않은 국가들이 많은데 장애인 권리 협약이 하나의 기본적인 그 틀을 마련해줘서 유엔 차원에서의 노력들이 이제 노력들을 위해서 법을 만들고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 장애를 가진 국민이 누군가를 고민하기 시작하는 그러한 시점. 그런데 우리나라는 장애인 권리법 관련해서 장애자를 법제처에서 쳐보시면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다 체크해보면 제가 50개가 넘는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엄청나게 발전되어 있는 나라이고요. 또한 장애인 차별금지법은 전 세계 60여 개국밖에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사실 장애인 관련된 법이나 정책에서는 그 법과 제도 측면에서 그러니까 실효성은 두 번째 문제고 그런 어떤 하드웨어를 구축한 입장에서는 선진국 대열에 이미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장애에 대한 개념이 사회에 여러 가지 영향력을 크게 미치는데요. 왜 유엔은 장애를 변화되는 개념으로 두고 정의를 내리지 않는가 하면은 장애를 예를 들면은 보통 사람들이 막연하게 생각하면은 이렇게 신체적, 정신적, 기능적 자아를 가진 이 사람이 우리 사회의 장애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장애를 예방해야 되고 장애인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 장애인이 태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고 뭐 이렇게 해서 장애라는 어떤 프레임을 어떤 그 사람에게 씌웁니다. 의료적으로 기능적 제약을 갖고 있다는 것과 그 존재 자체가 우리가 막연히 생각하는 의미의 어떤 장애 또는 장애물이라는 존재라는 것은 엄연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고민들 없이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신체적 기능적 제약을 갖는 사람을 장애로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은 유엔장애인 권리협약이 말하고 있는 장애는 환경적 요소,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관계에서 나오는 어떤 관계, 이것을 장애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이렇게 신체적으로 왼손도 불편하고 정말 걷지 못하는 지체 장애를 갖고 있다라는 존재로만 보면은 사실 제가 누구인지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 예를 들면 제가 전철을 타고 어, 그냥 뭐 이렇게 일반 사회에 이렇게 쓱 가면은 각자 자기들이 생각하는 수준에서의 장애인으로 저를 대우하십니다. 어떤 분은 막 반말하시고, 어떤 분은 예를 들면 뭐그 장하다 칭찬해 주시고, 어떤 분은 왜 장애인이 이렇게 나돌아다니냐 욕도 하시고, 이거는 뭐냐면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장애나 장애인이라는 거에 따라 저라는 존재는 사실 고유하게 김미연이고 저라는 사람의 정체성은 인간으로서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라는 프레임으로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편견, 의식, 또 장애물, 뭐가 있냐면요. 옛날에 제가 대학 다닐 때는 이렇게 전철에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만들어져서 전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땐 다 계단이었고 제가 정말 대학 다닐 때 너무 힘들었거든요. 계단 오락내락 하는데 두세 시간 걸리는 거죠. 나오고 들어가는데. 그런 시절을 보냈는데 지금은 비록 이제 휠체어를 타지만 제가 어디를 가더라도 장애물이 우리나라에서 서울 내에서는 전철 타고 어디 가는데 어떤 장애물을 제가 경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대적으로 또 사회의 환경에 따라 장애라는 게 바뀐다는 거죠. 그런 의미로 그 국가의 유엔장애 권력약은
장애라는 컨셉 자체는 변화되기 때문에 어느 사회에서는 휠체어탄 장애인들이 장애를 겪고 살지만 어느 사회에서는 휠체어탄 장애인이 이동권에 있어서는 장애를 경험하지 않는다. 동시대적으로도 이렇게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장애를 이렇게 변화되는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잠깐 뭐죠? 네, 내용이 어디로 갔습니까?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을 장애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거는 분명하게 고민을 하고 이 부분은 아주 나이브하게 모여서 우리가 갖고 있는 저도 장애 당사자로서도 저도 편견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드러내놓고 한번 서로 얘기해보는 기회를 가져보시면 우리가 얼마나 오염되어 있는가 이 현장에서 일하는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장애인의 인권의 특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권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의 그 그라운드라고 영어는 표현하고 있는데요. 사회적 그 소수자의 그 레벨 영역을 가질 수 있는 다양한 영역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장애인 개개인도 다양한 유형이 많은데요. 좀 글로벌 레벨로 보면은 인종이 다르고 피부색 다르고 성별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또 종교 신념이 다르고 이렇게 유엔의 차원에서의 인권의 영역 속에서는 다양한 요소들을 이렇게 굉장히 지금 우리나라에서 차별금지법 만들어지고 있는데 20개가 넘는 이제 조항이 만들어지면서 우리 사회에서 사람을 다르게 대우하는 그래서 차별을 야기시키는 소수성의 이제 그 영역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사회가 됐는데요. 이러한 내용들이 장애인들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장애인권은 크로스커팅, 그러니까 모든 예를 들면 장애를 가진 노인이 있고 장애 소녀도 있고 장애를 가진 학생도 있고 아니면 미취학 학생 아동도 있고 유아도 영아도 있고 그래서 장애인이라는 것을 막연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떠한 사회적 통념의 어떤 존재로 보지 마시고요. 이렇게 다양한 나이나 생애적인 각각의 필요성과 니드들이 포함된 그러한 존재면서 아까 말씀드린 문화적, 사회적 다양한 요소들을 가진 존재다. 그래서 모든 정책과 모든 사회의 존재성이 있는 존재로서 크로스 커팅 주제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복지의 관점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권의 관점, 예를 들면 너무나 완벽하고 훌륭한 그러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장애인 개개인이 자기 의사를 제대로 표현하거나 선택권을 가질 수 없어서 차별을 경험한다면 너무 좋은 시설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라는 반문을 협약은 하고 있기 때문에 복지를 넘어서 인권의 시대로 넘어가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근로고용 27조에 관련된 조항인데요. 중요한 포인트들은 정부들, 당사국들이 근로와 고용에 관련된 이슈들, 정책을 펼칠 때 장애가 없는 사람들과 동등한 조건이어야 된다. 이거 굉장히 만들기 힘들어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 누구보다도 뼈저리게 사실은 주체자로서 아니면은 또 우리 사회에 평가 속에서 이 이슈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근로와 고용의 현장에서 비장애인들과 동등한 조건으로 노동할 수 있도록 고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은 국가의 책임으로 이미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보호고용의 형태를 넘어서서 네, 노동시장, 일반 경쟁고용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재활시설협회에 계신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러한 지향 사회의 자유 노동시장에서의 경쟁력 있는 생산력을 갖추기 위한 노동인력으로 만들어내시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단계에서의 어려운 싸움들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향점들은 국가가 책임지고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무엇보다 개방적이고 통합적이고 가능한 근로환경. 여기 통합적은 아까 말씀드린 인클루시브 하다는 것서 장애인 시설들이 어디 시골에 고용한데 장애인만 따로 있는데 배절된 버스를 타고 고용돼 이게 아니고 우리 사회에 장애가 없는 사람들이 누구나 자유롭게 자기가 일할 터전에서 일하는 환경과 마찬가지로 고용의 현장들도 개방적이고 통합적이고 접근이 가능해야 된다. 접근 가능성이 가장 중요한 27조의 조항이기도 합니다.
내용들은 좀 더 읽어보시고요. 제가 27조를 아주 자세하게 언젠가는 여러분들하고 하나하나 단어를 뜯어서 공부하고 말씀을 나누고 싶은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유엔이 지향하고 있는 지향점은 이건데 우리의 현장은 이렇고 우리의 현실은 이렇다.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지자체나 정부에게 어떻게 무엇을 요구하고 협력해 갈 것인가라는 좀 더 구체적인 전략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27조에 대한 내용은 중요한 이 두 가지 가치만 설명을 드리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조연설이 너무 길면은 주제 발제하시는 분들의 내용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제가 준비한 내용 중에서 이 정도로 오늘 말씀을 드리고요. 그냥 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느 장애 관련 현장보다 어려운 곳에 여러분들이 계시는데요. 그곳에서 정말 어려우시지만 유엔장애인 권리협약이 지향하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존엄성을 가진 노동 현장을 만들어 가시는데 어려우시더라도 정말 많은 노력들을 하셔서 경제적 자립을 통한 장애인들의 자립 생활에 기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또 감사드리면서 저의 기조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